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가위 특집으로 40년간 비밀을 지켜준 시동생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양반 댁에 나이차가 많이 나는 형제가 있었다. 동생은 아직 나이 어려서 서당에 다니고 약관의 나이인 형은 곧 장가를 가게 되었다. 동생의 취미는 염소 키우는 것이었다. 녀석은 풀이 좋은 곳으로 염소를 데려다 놓고는 염소가 풀을 뜯을 때 서당에서 배운 사자수학 등을 암송하면서 놀았다. 기르는 염소가 여러 마리라 며칠은 이 동네로, 다음 며칠은 저 동네로 풀 좋은 곳을 찾아다녔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는 집에서 10리나 떨어진 곳까지 갔다. 마침 서당이 방학 중이라 먼 데까지 갔던 것이다. 염소는 한가롭게 풀밭에서 놀았고 그 옆에서 아이는 사자소학을 암송했는데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눈을 떠보니 해가 진 지 이미 오래되었는가 사방이 캄캄했다. 풀밭에 누워 있어서인지 땅에서 습기가 올라와 으슬으슬 추웠고 어른들의 혼자 있자니 무섭기도 했다. 아무래도 집에 가기는 틀린 것 같아서 하룻밤 염소와 함께 머물 곳을 찾아야 했다. 가까운 동네를 찾아 들어가는데 마침 동네 초입에 큰 대밭이 보였다. 잘 됐다 하고 염소들을 대나무에다 메어 놓았다. 대밭에 누워 있는데 조금 추웠다. 주위를 살펴보니 멀지 않은 곳에 별당 비슷한 외딴 집이 한 채 보였다. 저 집에 가서 자자고 생각한 아이는 살금살금 기다시피 하여 대청마루 밑에 들어가서 누웠다. 조심조심 마당에 있는 집까지 가져다가 깔고 덮으니까 비록 남의 집 마루 밑이었지만 견딜만 했다. 내일 아침 이 집 주인에게 들키지 않게 일찍 일어나서 집도 원래 자리에 두고 얼른 염소를 데리고 집으로 가야겠다. 부모님이랑 형님이랑 걱정하시겠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잖아. 내일 일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걱정하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면서 잠을 재촉하던 바로 그때였다. 획, 쿵 하면서 갑자기 마루 위에 무엇인가가 날아와서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아이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막 잠이 들려던 찰나 자기 코끝 바로 위인 마루에서 쿵 소리가 났으니까 말이다. 아니, 이게 뭔 소리야? 놀라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아이는 소리 없이 귀를 쫑긋거리고 있었다. 잘 있었나? 그런데 요새 내가 듣자니까 시집을 간다더구나. 남자 목소리였다. 그러니 장사님, 인제 그만 저를 제발 놓아주세요. 놓아달라. 나 같은 놈은 당당하지 못하니까 시집 올 자신이 없는 모양이지. 그래, 시집 가니까 좋아?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끄럽고 면목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제 저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나를 두고 간다. 정든 나를 두고 다른 놈한테 시집을 간다. 저는 장사님한테 정든 적 없습니다. 장사님이 강제로 저를 욕보였지요. 강제로 육보였다. 그럼 부모님에게 고해 바치면 되잖아. 내가 한밤중에 월장에서 그랬다고. 그랬다간 저희 부모님 다 돌아가십니다. 부모님만 죽는 게 아니라 너도 내 동생도 다 죽여버릴 거야. 집도 다 불태워버리고 온 동네 소문도 다 내고. 처녀가 묵묵부답 대답이 없자 그놈이 다시 물었다. 어디로 가는데? 자세히는 모릅니다. 여기서 10리쯤 떨어진 어느 사대부 집의 장자라고 하였습니다. 사대부집 맏며느리라. 그래, 이름은 뭐라고 하더냐? 성씨는 무엇이고 신랑 이름은 무엇이라고 부모님께 들었습니다. 그놈은 이제 이 세상에서 그만이다. 내 것을 건드리는데 내가 그냥 있을 수 없지. 괴하는 눈앞에 신랑이 있는 양
기분 나쁘게 지붕거렸다. 그 시간 이 집 마루 밑에서 이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던 막내는 가슴이 뛰어서 죽을 지경이었다. 가슴이 왜 이리 콩콩 뛰지? 저것들이 내 가슴 뛰는 소리를 들으면 나를 죽일 텐데. 그러면 형님도 죽고 어머니 아버지도 죽고 우리 집은 망하게 되겠지. 하늘이 도와서 이 비밀을 알아냈다마는 어떻게 저 흉계를 막고 형님을 구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려면 우선 들키지 않고 탈출해야 한다. 화가 났다. 부모님은 어쩌자고 저렇게 악독하고 음탕하고 행실이 굳은 여자를 하필이면 골랐을까? 아니다.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녀는 죄가 없는 것 같았다. 오직 저 불량한 놈이 강제로 나쁜 짓을 했을 뿐이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 아닌가. 형수될 여자는 악녀임이 틀림없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밤새 고민하느라 잠 한숨도 못 자고 있다가 새벽녘에 살그머니 그 집을 빠져나왔다. 며칠 후 형님 장가드는 날이 돌아왔다. 장가가는 날에는 상객이 따라가는 법이다. 말하자면 신랑의 보호자가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막내가 뜬금없이 끼어들었다. 아버지, 나도 좀 따라가면 안 돼요?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했다. 이놈아, 형이 장가가면 어른이 따라가는 것이지 동생은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나도 커서 장가를 갈 테니 미리미리 봐두지 뭐. 아버지, 나도 따라갈래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막둥이가 칭얼대니 아버지가 질 수밖에. 그놈 참, 장가 공부를 다 하겠다고 하네. 좋다. 같이 가자. 아이고, 좋아라. 막내는 껑충껑충 뛰면서 좋아하였다. 얼마 후 성례를 마치고 나서 아버지가 막내에게 말했다. 자,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형수가 보고 싶어서 못 가겠어요. 형수는 어머니 같다면서요. 형수는 시동생을 예뻐한다면서요. 귀염 받으려면 지금부터 친해져야 하니까 여기서 있다가 나중에 형이랑 같이 갈래요. 안 된다. 사돈댁이 불편해. 그러자 사돈댁이 말하였다. 괜찮습니다. 사돈댁 막내 도령이 형수를 저리 위하니 우리 딸이 복입니다 그려. 그냥 2, 3일 있다 같이 가라고 하시지요. 이리하여 막내는 사돈집에 머무르게 되었고 사람들이 가고 배웅하는 등 바쁜 틈을 타서 막내는 몰래 신방에 들어가 있었다. 밤이 되었다. 아니, 너 안 자고 왜 여기 와 있느냐? 형이 신방에 들어오다 말고 깜짝 놀라 물었다. 형님, 나는 형수가 좋거든요. 형수가 보고 싶어서 와 있었어요. 이 주책바가지야. 여기는 신랑 신부가 있는 데지. 너 같은 어린애가 있는 데가 아니야. 저도 알아요. 곧 나갈게요. 누가 밤새 여기 있을 줄 아나 봐. 있으라고 붙들어도 안 있어요. 왜 남의 신방에 눈치 없이 있어요? 형수님, 안 그래요? 예, 도련님. 아이고, 우리 형수님은 벌써 내 편이네. 우리 형수님, 치마 색깔이 참 좋다. 형수님, 나 치마 좀 만져볼래요. 나도 장가가면 이런 옷을 신부한테 입혀야지. 너 좋게 말할 때 빨리 나가라. 이 쩔렁쩔렁거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열쇠인가요? 장식인가요? 예쁘기도 해라. 형수님, 제가 좋아하는 형수님, 그것 좀 끌러 구경 좀 시켜주세요. 그러세요. 참 재미있네요. 도련님은 쩔렁쩔렁 소리가 참 듣기 좋네요. 제가 오늘 저녁 가지고 놀다가 내일 줄게요. 안 되나요? 그것은 여기 뒤주 열쇠라. 밤중에 무슨 뒤주 열 일이 있겠어요. 제가 가지고 놀다가 내일 아침에 드릴게요. 그러자 형이 언성을 높였다. 야 이놈아, 그 열쇠인지 쇳대인지 가지고 어서 가버려라.
형수님도 제가 나가면 좋겠지요. 자, 불청객은 물러갑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저놈이 우리를 놀리네 그려. 신랑은 이러는데 신부는 안절부절 못하였다. 첫날 밤 막내는 신혼방 문 밖에서 밤을 새우다시피 하였다. 그 때문인지 별다른 일은 생기지 아니하였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다. 이튿날 막내는 열쇠 줄 생각은 안 하고 형과 형수에게 부득부득 어서 집으로 가자고 졸랐다. 장가 오면 처가에 3일간 있는 것이 법도야. 왜 이리 빨리 가자고 야단이냐. 너는 줄곧 나한테 회방을 놓는구나. 내가 방해한다고. 형님, 나는 이 집이 괜히 무서워. 어서 빨리 집으로 가고 싶어. 내가 어리니까 그렇지. 나는 안 무서운데. 그래도 형님, 빨리 가자. 집으로. 이렇게 보채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신랑과 신부 그리고 말썽꾸러기 막내는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와서 막내는 핀잔을 많이 받았다. 남의 신혼을 망쳐놓은 놈이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막내는 여전히 형님과 형수 주변을 빙빙 돌며 남몰래 감시하면서 서당을 다녔다. 반년쯤 지났는데 사돈댁에서 사람이 왔다. 신방으로 쓰던 방을 청소하려는데 열쇠가 없구나. 방 안에 뒤주도 치워야 하고 방문을 열고 환기도 시켜야 하니 열쇠를 가져갔으면 보내다오. 아차, 그 열쇠구나. 내가 첫날 밤에 가져온 걸 깜빡 잊고 있었네. 형수님, 이 열쇠가 맞지요? 예, 맞아요. 대답하는 형수의 얼굴에 그늘이 있었다. 아니, 두려움이 서렸다. 시동생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였다. 열쇠는 반년 만에 집으로 돌아갔다. 물론 신방을 청소하면서 뒤주도 열어보았다. 그 뒤주 속에는 무엇이 있었던가? 요강이 있었다. 음식 그릇이 있었다. 그리고 명태처럼 삐쩍 마른 그 무엇이 있었다. 누구의 시신인지 알아볼 수도 없는 시신이 뒤주 속에 있다가 굶어 죽었던 것이다. 그날 밤 처가에서는 이 뒤주에 든 시신을 소리 소문 없이 치워버렸다. 뒤주도 태워버렸다. 40년의 세월이 무심하게 흘렀다. 형도 형수도 이제는 늙었다. 막내도 어느새 50줄이라 늙은이 소리를 들었다. 그 사이에 양가 부모는 다 돌아가시고 형과 형수가 제일 어른이 되고 시부모가 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되었다. 형님의 회갑 잔치를 벌였다. 그 얼마나 즐거운 잔치인가? 덩실덩실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일가가 다 화기애애하였다. 형님, 환갑이 되시도록 사신 것을 동생으로서 축하합니다. 형수님도 축하드립니다. 두 분 백년해로 하세요. 고맙다, 동생. 지난날 우리 신방에서 그리 회방을 놓더니만 그래도 40년을 무탈하게 보냈구나. 그날 밤 다들 피곤하였는지 식구들 모두 골아떨어져서 잠이 들었다. 모두 자는데 형과 동생은 장기를 두고 있었고 형수는 옆에서 차를 끓이고 다과를 내고 있었다. 형이 뒷간에 간다고 잠시 나간 틈을 타서 시동생이 웃으며 말했다. 형수님, 제가 그때 그 뒤주 열쇠 가로챈 것 잘했지요. 형수가 눈을 들어 시동생을 날카롭게 쳐다봤다. 눈매가 촉촉해지다가 차츰 잔잔해지더니 마침내 방긋이 웃었다. 서방님, 다 알고 계셨군요. 40년간이나 비밀을 지켜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형이 방으로 들어오다 물었다. 너 또 무슨 소리냐? 그러자 동생이 말했다. 40년이 지나도 여전히 형수님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너 자꾸 그러면 재수 씨한테 이를 거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사자수학은 어린이 도덕교육의 지침서입니다. 옛날에 서당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천자문과 함께 가장 먼저 배우는 한자의 기초 교과서이기도 했습니다. 별당은 몸체의 곁이나 뒤에 따로 지은 집이나 방입니다. 상객은 신랑이 장가들기 위해 신부의 집으로 갈 때, 혹은 신부가 혼례를 마치고 시집으로 갈 때, 신랑 집과 신부 집을 대표하여 참석하는 어른을 말합니다. 상객은 보통 아버지나 백부 혹은 숙부가 되지만 조부가 살아계시면 조부가 상객으로 가기도 합니다. 상객은 집이 멀지 않으면 당일에 돌아가지만 집이 먼 경우에는 하룻밤을 묵어가는데 이때에는 대접을 극진히 한다고 합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래옥 교수가 지은 책 되는 집안은 가지나무에 수박 열린다의 개정판을 빌렸습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한국민속 대백과사전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영국인 화가 엘리자베스 키스의 책을 송영달 선생이 옮긴 올드 코리아의 그림을 빌렸습니다. 운하영 화백의 책 흑유석이 그리는 한복 이야기에서 그림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준근, 김홍도 그리고 신윤복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크라우드 픽, 핀터레스트, 픽스타, 픽사베이, 1238F 그리고 게티 이미지 뱅크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 쿨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